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는 내가 정한다 라는 여성 재테크 작가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제가 광주로 강의를 갔다가 이제 알게 된 분인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분의 경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다 이러면은 뭐 좋은 교육을 받았겠지, 뭔가 남다른 어떤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제가 만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더 힘든 가정에서 일반 가정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이 김은정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제 선물 받으면서 이 책을 선물 받으면 들었는데 눈물이 정말 앞을 가릴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제가 방송에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돈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정말 힘든 환경.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가 궁금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멋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니까 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보통 부모가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잘 되고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됐는데, 저는 이 작가님을 보면서 아,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뭐 이 작가님뿐이 아니라 실제 자수성가형 많은 부자들은 부모한테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되게 놀라워요. 예. 놀라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 책을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 준비물 살 돈을 받지 못해 울며 등교했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 비상금은 꼭 마련해놔야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돈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으는 걸 참 잘했다. 21살에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대요. 내가 돈 벌어서 앞으로 학교 다닐게요 라고 21살에. 어느 날요, 고모한테 2천만 원, 종잣돈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40만 원씩 받는 경험을 했대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빌리고 굉장히 고리로 그 이자를 주잖아요. 그걸 딱 한 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네? 그러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세금 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궁금한 건 은행 창구에 가서 아주 작은 내용이라 직원에게 계속 질문을 했대요. 저축을 할 때 끝자리를 채워서 뒷자리 숫자들을 빵빵빵빵을 만들었대요. 예를 들자면 973만 원이 있다면 어디서 27만 원 끌어와서 1000만 원을 만든 거죠. 보시면 이렇게 통장 기차 끊임없이 계속 매년 몇 년도 몇 월에는 얼마, 몇 월에는 얼마 해서 첫 번째 기차에다가 계속해서 1000만 원 채우고 또 다음에 또 1000만 원 채우고 예금으로 계속 돌리고 이런 방법으로 종잣돈을 계속 불린 거죠. 차를 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매 비용, 주유비, 세금, 보험, 기타 유지 비용을 감안해서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크다. 감가상각, 점점 차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값은 빵원을 향해 가요. 차를 빨리 사고 비싼 차를 사고 차를 막 외제차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내 집 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 항상 새 차 같은 중고만 데려왔대요. 제 주변에 좀 알뜰하신 분들은요, 새 차 같은 중고를 많이 사십니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차를 싸게 끄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정말 부자들 있죠. 정말 부자들은요, 차를 현금으로 사지 않아요. 물론 빚을 내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나요? 법인이라든가 사업자 리스로 삽니다. 그렇게 하면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 특징은요, 빚을 내서 차를 사요. 그러니까 빚을 계속 갚아야 하고, 빚을 갚아야 할 때쯤에는 차가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새로 사야 되는. 평생 차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 차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차를 리스로 끌었는지 아니면은 중고로 싸게 샀는지 아니면은 캐피탈 같은 대출을 고리 대출을 내면서 차를 끄는지. 자, 가스 비용을 1년 내내 동일하게 냈대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름에도 예를 들면 10이라는 지수로 내고 여름도 10, 10. 가스가 여름엔 조금밖에 안 쓰고 겨울엔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평균치를 매달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아파트에 손으로 내가 가스비 직접 적는 경우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들겠죠. 이것도 괜찮은 팁인 것 같아요. 신랑은 알뜰폰을 쓰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한 달 요금이 10,000원 이하로 나왔다. 7,000원, 6,000원, 5,100원. 신기록이 갱신될 때마다 남편이 금메달을 딴 양 의기양양해서 자랑을 한대요. 너무 재밌죠? 이걸 즐겼던 신혼 시절이 있었대요. 농지은행과 연결된 통장, 여행통장. 농지를 샀어, 이분은. 땅을 샀어.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맞벌이를 막 해서. 그래서 이 통장으로 농지은행이 뭐냐면 농지를 샀어요. 농지는 법적으로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농사를 내가 지을 수 없는 환경, 뭐 맞벌이거나 직업이 있을 때는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어요. 농사를 대신 지어주세요 라고. 농지은행이 있어요. 농지은행에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돈을 주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뭐 세라고 해야 되나요? 금액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 돈을 계속 통장에 모아서 이걸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행도 그냥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 교육비를 따로 부어놨대요. 조금씩이라도. 태어나기 전부터 쌓아놨던 교육비 통장이라 앞으로 잘 굴러갈 것 같다. 무분별한 사교육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곳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통장이다. 교육비를 따로 저축을 하지 않고 갑자기 아이들한테 지출하려고 하면 되게 생활이 힘들 수 있죠.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돈 관리 쪽에서. 그리고 아이 첫 금융거래 통장을 증권사에서 개설했대요. 세뱃돈, 생일, 졸업, 입학 축하금을 CMA 계좌에 모아서 CMA 계좌는 뭐냐면 하루라도 맡겨놓으면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는 이런 통장이 없죠. MMF가 물론 좀 붙긴 하지만 CMA에다가 돈을 막 쌓아놓은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줬대요. 엄마가 사는 주식을 아이와 똑같이. 그 종목이 배당금을 빵빵하게 해주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금으로 지금은 현재 아이들 한 달 교육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배당금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혹은 2번 나오는데 한 달 교육비니까 나쁘지 않죠. 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아이가 크면은 이 계좌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배당금이 뭔지도 알려주고 경제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어렸을 때 주식을 사주면 내가 주식을 사준 돈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줬어요. 근데 이게 막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나중에 아이가 나이 들어서. 그러면 우린 증여를 얼마 한 셈이 돼요? 100만 원 한 셈이 됩니다. 딱 그 시점에 아이 명의로 넘어갔을 때 시점의 돈이 증여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여를 많이 하면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그냥 아이들 나중에 뭐 쓸 수 있는 돈으로 줄 수도 있고 큰 돈 아닌 돈이어도 경제 개념도 심어줄 수 있고 뭐 세뱃돈, 생일, 졸업, 입학 축하금이니까 꽁돈, 공짜로 생긴 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실제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이나 부자들 보면요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줍니다. 예. 부동산도 물론 물려주지만 주식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오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막 주식 부자의 재벌 3세들도 많죠. 여기 또 굉장히 꿀팁이 많아요. 이분 정말 금융에도 너무 박학다식하세요. 나는 개인연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저도 개인연금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은행을 다녔으니까 이런 거에 잘 알잖아요.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하고 연금하고 합해져서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이었다. 여러분 연금 나중에 받을 때요.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해져서 소득세를 또 내요. 내 돈을 넣었다가 찾는데 세금을 내야 해요. 보통은 우리 양도세
뭐 집을 팔면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이자를 벌면 이자 소득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죠. 이거는 연금을 받는데 내가 부은 돈에 대한 전체에 대한 돈으로 세금을 내니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근데 이런 걸 가입할 때 직원이 얘기해주지 않죠. 결국 지금 소득공제 받는 혜택이나 훗날 다시 소득세를 내는 돈이나 같을 것 같아서 가입하지 않았다. 훗날 만약에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는다. 그럼 그런 게 막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금을 받을 때쯤에 뭐 일을 하고 있다. 다 합해지는 거예요. 세금을 막 엄청나게 돼요. 세금 구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1200 이하, 2000 이하 이런 구간마다 달라요. 자, 이분은 외식도 전통시장을 이용했대요. 대단하죠. 전통시장에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온누리 상품권을 5%로 살 수 있는 거죠. 할인해서. 명절에는 10% 할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셀프 등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셀프 등기를 하면 쉬운데 이분은 이제 해볼 기회가 없어서 못했대요. 셀프 등기는 물건 매입 시 대출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셀프 등기는요, 물건 매입 시 대출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대출 담당해주는 은행 직원에게. 저는 물어봤어요. 왜 안 돼요? 왜 대출 있으면 셀프 등기가 안 돼요? 막 설명을 해줘요. 왜요? 왜요? 왜 안 돼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자기들이 위험할 수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넣으면서 대출이 함께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순위 대출, 경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은행이 1순위가 돼야지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가장 많은 돈을 보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셀프 등기를 하면서 이 은행과 대출을 받기로 협약이 다 돼 있는데 돈을 받아놓고 이 은행이랑 또 돈을 받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1순위에 이 은행을 안 넣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못 믿는 거죠. 내가 혹시 사기칠까 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잘못됐을 때 그날 딱 돈을 준 그 날짜에 등기부 등본에 날짜에 찍혀야 되는데 그게 선순위가 찍히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안전하니까. 하지만 저는 셀프 등기 경험이 많았고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해요. 이걸 정말 많이 해봤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불안하면은 저랑 등기소에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제가 등기 필증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그러니까 돈 저 통장을 줄 때 등기 필증을 당신에게 줄게요. 은행 담당자, 은행 관련 법무사가 따로 있어요. 이 담보대출 설정하는 법무사가. 제가 등기 필증을 줘버릴 테니까 그냥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해서 막 실갱이를 부리다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공짜로 해주세요. 난 돈을 낼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왜 돈을 내야 하나요? 했더니 한 번은 이제 은행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서 그래 그럼 네가 셀프 등기해라. 우리 등기소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2번이나 셀프 등기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 되게 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그때 돈이 제가 너무 없었고 뭔가 집을 사면서도 집을 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취득세, 뭐 복비, 수리비, 세입자 들어오면 세입자 전세금, 그 다음에 뭐 도배장판도 해줘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0만 원도 저는 되게 아쉬운 거예요. 남편 월급을 가지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했던 시절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도 형편이 좀 안 되고 만약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누가 가까운 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등기소에서 셀프 등기를 점검해주는 서류를 점검해주는 직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면 아 이게 등기의 절차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대 후반 이분은요.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이 오피스텔에. 대부분 경매 투자자 중에서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를 보게 된 어떤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되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류가 계속 날라오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씩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 보니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식을 얻는 기쁨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다. 나는 걱정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지면 종이에 쓰므로써 해결책을 모색하는 습관이 있다.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현 상황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종이에 쓰면서 내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해결책 혹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나오곤 했다. 되게 힘들 때도 헤쳐나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을 받았어요. 경매에 이제 낙찰이 되면은 낙찰자가 준 돈으로 배당권자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가장 먼저 뭐 은행, 그 법원이 돈을 가져가고요. 은행도 돈을 가져가고, 뭐 카드 대금 업체, 뭐 쭉쭉쭉쭉 이렇게 세입자 돈을 받아가요. 쭉 모여가지고. 이때 담당자 앞으로 나가니 책정된 배당금을 주었다. 나는 그 금액을 떠나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고 질문을 했다. 자, 별표 100개. 여러분은 항상 누가 여러분과 돈을 거래할 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난 잘 모르고 저 사람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걸 모른다고 말하면 나에게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질문하지 않고 네 하고 받아 나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바보가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담당자한테.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더라도 왜 이자가 이렇게 산정돼요? 왜 이게 돈이 이렇게 돼요? 이거 계속 물어보세요. 자, 이분은 질문을 잘해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공의 비법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요 하면서 우편물로 받았던 자료집 내밀었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받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잠깐만요 하더니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에게 돈을 더 주셨다. 몇십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 나는 늘어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정되는 과정이 궁금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많이 알면 복잡하니 몰라도 된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근데 아마 이때 되게 배당권자들이 계속 많고 계속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못 해줬을 거예요. 만약에 이 배당하는 이 순간이 아니라 좀 다른 타이밍에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으면은 알려줄 의무가 있죠, 충분히.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으면 증권회사 직원, 은행 직원, 공인중개사 직원, 뭐 대출 상담사 등등,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래하는 것에 콜센터가 있을 거 아니야. 콜센터 직원. 세법을 모른다. 국세청에 전화하세요. 다 알려줘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다 알려줘요.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고 저건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세금 관련 요약집이 잘 나와 있어. 매해 만들어서 돼요.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질문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그거 되게 지금 많이 얻었어요, 이 책에서. 자, 근데 이렇게 투자 잘하고 짠순이고 똑똑하신 분이 묻지마 투자를 했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인할 때 딱 5분 좋았다. 혹시 묻지마 투자 해보신 분은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사인할 때 딱 5분만 기분 좋은 묻지마 투자. 자, 그 부동산에서 막 사기를 치려고 내 앞에 계약한 사람들의 서류들을 쫙 펼쳐놓고 내가 지불하는 이 비싼 땅값이 이제 막판이라, 개발의 막판이라 그렇다고 합리화를 시켜줬대요. 네, 그런데 이거 진짜 되겠지요? 약속한 대로 올해 연말 안에 자금 회수되겠지요?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메, 속고만 살았나? 믿어. 나도 투자한 거 알잖아. 여기 합류하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아. 자기는 그래도 누구씨가 소개해줘가지고 넣어주는 거야. 자기만 특별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대부분 사기꾼들이 얘기합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여기 합류하고 싶은 사람 엄청 많단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물건은 없어요. 정말 합류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물건은요, 다 나가고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이곳에 다 넣었대요. 심지어 매입하는 그 땅을 담보로 더 추가 대출을 받아서 역량이 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투자했대요. 예를 들면 1억에 7천에 대출이 나온다. 그럼 내 돈 3천이면 되잖아요. 근데 2억에 뭐 1억 4천이 나온다. 6천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막 그런 금액으로 땅을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이라는 게 정말 팔기 힘들어요. 아파트랑 완전 이게 달라가지고 정말 팔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기를 한 거죠. 뭐 올해 연말까지 뭐 얼마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만 믿은 거예요. 여기가 개발이 되고 뭐가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시기에 나는 제일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다. 점심에는 급식도 안 먹고 미숫가루 한 잔으로 대신했다. 소비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살았던 시기이다. 회사를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을 읽었대요. 전공 공부도 하고요. 재테크 책도 읽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정말 등불 삼아 버텨냈다고 합니다. 10시 10분 전에 서점에서 폐점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면 주섬주섬 공부하던 책을 챙겨 주차장으로 갔다. 그리고 10시 반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고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갔다. 투자를 잘못하면 여러분 그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런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도 함께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신은 편하겠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고로 성장도 없다.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공부 중이다. 이 경험들이 쌓여서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다독였대요. 자, 이분은 주식 투자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 다 하셨어. 공모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해드릴게요. 공모주는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상장이 되는 거죠. 상장, 최초로 이제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모주가 뭐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제 주변에 공모주 위주로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넷마블 게임즈라는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공모가액이 15만 7천 원이었고 상장 결과는 이 공모주에 덤벼든 사람, 공모주의 개수가 있는데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어요. 경쟁률이 29대 1이었어요. 자, 이러면 경쟁률이 29대 1이면 내가 100주를 배정을 받고 싶으면 2,900주를 청약해야 돼요. 2,900주를 청약해야 된다면 공모가가 15만 7천 원이죠. 그러면 15만 7천 원 곱하기 2,900주가 돈이 얼마냐면 4억 5,530이에요. 증거금을 내야지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증거금은 이 필요 자금의 50%, 2억 2,7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공모주에 청약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신청을 이제 많이 못하죠. 그래서 최대한 땡겨가지고 며칠만 청약을 하면은 2억 2,700이 있으면 내가 100주를 받을 수 있었어. 이런 케이스는. 근데 어떤 거는 29대 1이 아니라 뭐 10대 1인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마감을 해봐야 하니까 그날요. 그래서 이분은 17일 만에 70만 원을 벌었대요. 그럼 어떤 분은 투자한 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공모주만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약간 당첨되는 느낌이 있어요. 다 원하는 개수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주변에 하시는 분들 이제 잠깐 소개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막 100% 안전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최초로 이렇게 상장할 때 살 수 있다. 라는 것만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이분이 잘하는 10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 근검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 두 번째, 종잣돈을 만들어준 통장 기차. 세 번째, 인터넷 경제 기사를 읽고 증권사에게 증권사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한 것. 네 번째,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끊임없이 들은 것. 다섯 번째,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챙기고 부딪히고 해결함으로써 내공을 키운 점. 여섯 번째, 배울 점 많은 사람은 패가 되지 않는 한 무조건 만나기. 일곱 번째, 항상 책과 함께하기. 여덟 번째, 자기경영, 자기계발 열정적으로 하기. 아홉 번째, 성실함, 꾸준함, 책임감으로 승부. 열 번째는 도전하기를 즐긴 것. 그리고 굉장히 시련이 많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라는 니체의 말을 되새기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로또가 되는 방법을 3가지 썼어요. 첫 번째, 일단 시작한다.
두 번째, 어느 순간도 멈춰 있지 않는다. 세 번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재테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